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의 이유철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한양의 5대 궁궐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아는 체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pretend to know about history, please watch this video until the end. 如果你想装作了解历史的话，请把这个视频看到最后. 저도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영어로 중국어로 아는 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もしあなたが歴史について知っているふりをしたいなら、このビデオを最後まで視聴してください. 일본어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만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함축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392년에 태조가 아들 태종과 함께 개국을 하죠. 박스 안에 인물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한양에 천도를 해서 태조와 함께 경복궁을 짓는데요. 경복궁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하고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집니다.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봉, 정도전이고요. 한양 천도를 태조에게 보고하고 터를 알아봐주고 다녔던 무학대사, 국사죠. 국가의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국사, 무학대사가 이렇게 했죠. 조선을 1392년에 태조가 세우고 나서 1395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데 경복궁을 지은 후에 태조가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자책봉을 하는데 정도전이 태조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보다 둘째 부인 신덕왕후에게서 난 아들들을 세자로 앉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방석, 이름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 우리 깔고 앉는 방석 있죠? 이 방석에게 세자를 물려줘요. 그게 1398년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정도전과 방석, 그리고 방석의 형 방번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정도전과 그 일파는 그냥 바로 다 죽이고 방석과 방번은 유배를 보내면서 유배 가다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왕자의 날입니다. 이 왕자의 날은 첫 번째 일어났기 때문에 1차죠. 1차의 왕자의 날이죠. 그리고 태조가 몸이 아픈 관계로 왕위를 태종이 정종에게 왕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정종이 왕이 되는 거죠. 허수아비 왕이 되는 게 형이. 정종은 피비리 낸 사건이 있은 후에 이듬해인 1399년에 개경으로 다시 옮겨가요. 1399년 개경으로 옮겨간 후에 다시 한번 1400년도에 형제의 난이 또 일어나거든요. 이번에는 태종의 동복형,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
방간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방간의 난이라고도 하고요.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왕자의 난 1차였죠. 여기는 방간의 난,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방간은 태종의 형이고요. 박포는 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서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동생들인 이방석과 이방본을 죽이는데 박포의 역할이 컸었어요. 그런데 박포가 태종에게 1차의 난에 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방간의 난 때 박포가 방간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도 태종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박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해하고 방간은 유배를 보냅니다. 물론 동복형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자식들이 나중에 출세를 하는데도 제약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1400년도에 일어났죠. 태종의 신하 중에 가장 측근이었던 하륜이 태조에게 지금 정종의 자리를 태종에게 물려주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주청을 드려요. 그래서 태조는 힘이 없고요. 정종 또한 힘이 없었고 실세를 태종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태조가 그리하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태종이 1400년도에 왕이 되는 겁니다. 태종 1400년도 왕이 되다.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태종은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합니다. 경복궁, 법궁이 있음에도 1차 왕자의 난 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태종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법궁인 경복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궁을 따로 짓는데 이 이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이 창덕궁입니다. 두 번째 궁이 탄생하는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1405년. 1400년도에 왕이 되고요. 1405년에 창덕궁을 짓고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셨거나 유튜브를 보셨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셨다면 그동안 상식적으로 비교적 많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경복궁과 창덕궁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역사에 대해서 아는 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태종은 18년간 재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세종에게 자리를 넘겨주죠. 태종이 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세종의 안정된 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죠. 그 사건들이 태종의 처남들, 세종의 외삼촌, 태종의 처남이거나 세종의 외삼촌들을 다 죽여요. 세종의 처가, 심씨죠, 심은. 심지어 세종의 장인도 죽여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태종이 세종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죠. 세종은 아버지로부터 안정된 정권을 받고 나서 아버지에게 상왕, 아버지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상왕이죠.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세종이 태종을 위해서 수강전을 짓습니다. 목숨 숫자예요. 이 목숨 숫자는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자주 이제 보시게 될 테니까 이 글씨를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41919촌입니다. 선비사자, 한일,
입구자 419 19촌 마디촌 이렇게 하면 목숨 숫자예요. 수강전을 지어요. 그래서 세종이 상왕 태종에게 수강전을 지어드립니다. 시대를 밑으로 내려갈게요.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문종 형이 죽고 나자 조카 단종까지 죽이면서 왕이 되죠.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도와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주나물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신숙주, 그리고 한명의 칠삭동이 7달 만에 태어났다고 해서 칠삭동이 한명회가 있습니다. 세조에게는요, 첫 번째 아들 덕종이 있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경세자, 그리고 둘째 해양대군. 세조가 집권을 한 후에 장자 승계 원칙으로 의경세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세조 살아계실 때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아내는 인수대비예요. 소해의 왕후, 우리 잘 아는 인수대비 있죠? 인수대비예요. 의경세자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웅에 계시고 서울웅 맞은편에 수국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수국사가 의경세자의 원찰입니다. 장자 원칙으로 의경세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세조는 해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유는 한명회와 연관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경세자의 다시 한번 아들을 또 보겠습니다. 의경세자의 아들은 월산대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을산, 잘산이라고 하죠. 자을을 합쳐서 잘산이라고도 합니다. 의경세자의 아들에는 월산과 자을산이 있었어요. 세조의 다음으로 파란색 줄을 선을 그어놨죠.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조선은 1392년에 개국이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을 해요. 정확하게 200년 만에 발생을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이순신 장군 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이순신 장군 때 유명한 거북선이 바다에 처음으로 띄워진 날은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명나라 땅 앞에까지 의주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임금이 도망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몽진을 다녀와서 보니 모든 궁들이 불에 타고 없지요. 그래서 선조가 지금 왕족들 중에 그나마 임금이 거처를 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찾아보니 바로 월산대군의 사저인 거예요. 그래서 월산대군의 사저에 선조와 광해가 머무르는 거죠. 선조와 광해가 머무르는 이 월산대군의 사저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법궁에 비해서 쓸만한 위치와 크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 법궁은 동궁이라고 하고 월산대군의 사저를 서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선조와 광해가 머무르는데 나중에 광해가 월산대군의 사저에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가 여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산대군의 사저를 경운궁이라고 짓습니다. 경운궁이라는 뜻은요, 본인이 왕이 되면서 경운궁이라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또 바뀝니다. 고종이 1873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의 왕으로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아내 명성황후가 건총궁에서 일본인 낭인 48명에게 살해를 당하자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 아관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고종이 돌아온 곳이 바로 경운궁입니다. 이때 황궁우를 짓고요. 환구단을 짓고요.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1897년입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고종에게 힘을 실어줬던 분들이 바로 독립협회의 서재필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경운궁으로 황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경운궁으로 황궁을 해서 1873년부터 1907년까지 계시는데 고종이 1907년 이후에 순종에게 왕을 물려주고 나서도 고종이 경운궁에서 계속 머물게 되죠. 순종이 경운궁에 계시는 고종에게 큰 덕을 가지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세종이 태종에게 수강전을 지어주면서 목숨 숫자를 들어간 목숨 숫자입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수강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고종이 계시는 경운궁을 큰 덕을 가지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목숨 숫자를 넣어준 덕수궁으로 명칭을 개칭합니다. 그래서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인 거예요. 덕수궁의 탄생까지 지금 배웠습니다. 선조와 광해로 다시 이어집니다. 광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경운궁을 법궁으로 해야 될 만큼 경복궁과 창덕궁 그 외의 궁들이 다 타버렸죠. 그래서 광해는 궁다운 궁을 지어야 된다 하며 주변에 인경궁을 지어요. 인경궁을 짓다가 술사로부터 광해에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광해의 이복 동생, 선조의 아들입니다. 정원군의 집터가 왕이 나올 집터입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인데 정원군의 집터가 왕이 나올 집터라고 하니까 이 집터를 본인이 가지면 안정된 왕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원군의 집터에 길을 없애기 위해서 광해가 정원군의 집터에 궁을 짓습니다. 그것이 경덕궁이에요. 경덕궁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정원군의 시호가 경덕입니다. 정원군의 시호가 경덕입니다. 정원군은 인조의 아버지고요. 나중에 원종이 되죠. 인조는 파주 장릉에 계시고 정원군, 원종은 김포 장릉에 계십니다. 정원군의 시호가 경덕이에요. 궁의 이름과 경덕이라는 발음이 똑같으니 한자가 다르더라도 경덕이라는 명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영조 때 경덕궁을 경희궁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복궁과 창덕궁에 대해서만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또 경복궁과 창덕궁만 비교하자면 경복궁에 대해서만 비교적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정원군의 집터가 왕이 나올 기운입니다 라고 해서 광해가 그 기운을 누르고 본인이 왕으로서 안정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원군의 집터에 기를 누르고
광해가 본인의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군의 집터에서 왕이 나올 기세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길을 누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정원군의 집터에 지었던 경덕궁. 그러나 시호가 같아서 영조가 경희궁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원군의 첫째 아들인 능양군이 바로 인조예요. 능양군에 의해서 광해는 물러나게 되죠.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명목은 폐모살제. 폐모살제입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인목대비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죽였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인목대비의 아버지였던 김재남마저도 죽입니다. 폐모살제, 명목은 충분하죠. 광해가. 그래서 인조에 의해서 인조반영으로 광해는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과 비교적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 to pretend to know about history, please don't let it pass. You have to watch this video until the end. Don't skip. 지금부터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소개되니까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고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궁이 아직 안 나왔죠? 한명회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의 남편 이름은 신주예요. 신주의 아버지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의 아들이죠. 두 번째 딸은 남편이 이름이 윤반이에요. 윤반의 어머니는 정현옹주예요. 공주는 황후의 딸이고 옹주는 후궁의 딸이죠. 옹주니까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죠. 정현옹주의 아버지는 세종이에요. 세종의 딸이 윤반의 어머니예요. 세 번째는 장순왕후입니다. 세조가 죽으면 장자원칙으로 의경세자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그래서 소해왕후 인수대비와 아들 둘을 남기고 의경세자가 먼저 죽습니다. 세조는 정희왕후와 결혼을 했었죠. 정희왕후. 해양대군은 안순왕후. 안순왕후는 두 번째예요. 안순왕후는 두 번째 부인이고, 세조가 죽고 의경세자가 없으니 월산이나 자을산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정희왕후는 해양대군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세는 세조를 도와 나라를 세운 한명회가 실세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의 셋째 딸 장순왕후의 남편인 장순왕후의 남편을 따라가 볼게요. 장순왕후의 남편은 해양대군이에요.
한명회가 정의왕후와 정권 유지를 위해 손을 잡고 둘째 아들 해양대군에게 왕권을 넘겨주죠. 그가 바로 예종인 거예요. 예종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해양대군에게 왕권을 넘겨준 이유가 넷째 딸 공해왕후. 공해왕후는 이번에는 해양대군인 예종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으니까 정의왕후가 의경세자가 없을 때 해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예종이 죽고 나자 소해왕후의 힘이 강한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의왕후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됐고 소해왕후의 힘이 강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소해왕후와 한명회가 권력 유지를 위해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월산대군에게 가야 될 왕권을 이번에는 자을산대군에게 왕권을 넘겨줘요. 이유는 한명회의 넷째 딸인 공해왕후가 자을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을산, 잘산대군이라고 하죠. 잘산대군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월산대군한테 가야 되죠. 하지만 한명회와 소해왕후가 손을 잡을 때 한명회의 넷째 딸인 공해왕후의 남편 자을산이 왕이 되도록 한명회가 압력을 넣은 거죠. 소해왕후와 손을 잡고 소해왕후도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을산인 성종이 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과 성종이 탄생되는 배경이 모두 한명회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명회의 권력층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명회는 세종 때부터입니다. 둘째 딸이 세종의 외손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공해왕후가 성종 때까지. 그러니까 권력층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세조의 나라였냐 한명회의 나라였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수강전 다음에 비어있는 곳의 탄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조가 죽었기 때문에 예종이 왕이 되었죠. 예종이 죽었기 때문에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죽었으니 여자들도 죽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들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세조의 아내인 정희왕후가 대왕대비로 남아 계시고요. 성종, 잘산대군의 어머니이고 의경세자, 덕종의 아내인 인수대비, 소해왕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종에게는 작은 아버지인 해양대군, 예종의 아내인 안순왕후가 살아계십니다. 정의왕후, 소해왕후, 안순왕후가 지금 현재 살아계시면서 이들 세 분은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할머니, 어머니, 작은 어머니를 세 분을 모시고 세종이 태종에게 오래 사십시오라고 지어주었던 수강전에 명정전을 짓고 문정전을 짓고 통명전을 짓고 플러스로 다른 정각들을 지으면서 이때 창경궁이 탄생되는 겁니다. 성종 때
창경궁이 탄생되는 거고요. 그 창경궁의 바탕은 세종 때 아버지 상왕 태종을 위해서 지었던 수강전의 터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수강전 터에다가 명정전, 문정전, 통명정을 짓고 창경궁으로 지었고요. 창경궁은 나중에 일제 때 창경원으로 격화되고 나중에는 동물원까지 되는 수모를 겪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말씀대로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다면 역사를 아는 체 하기에 딱 좋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もしあなたが歴史について知っているふりをしたいなら、このビデオを最後まで視聴してくださ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실 수 있습니다. 如果你想装作了解历史的话，请把这个视频看到最后. 저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지금부터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경복궁을 촬영하러 나가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숙지하신 분들이 경복궁 촬영한 내용을 보시면 많이 만족하시고 매우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머리만 쓰는 공부와 몸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즐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부하며 탑사하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경복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